진행 중이던 1960년대 중반 구소련은 미그-25라는 환상적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 서방 측을 긴장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중동전 등에서 서방 측의 주력 전투기나 미사일 공격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마하 3이 넘는 엄청난 스피드로 비행하며 전장을 탈출, 공포의 전투기 수준으로 서방 측을 일명 미그 쇼크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영화 파이어폭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미그-25는 1961년 구소련의 미코얀 구레비치 설계국에 의해 정식으로 설계가 시작되었으며 1967년 도모데도보 에어쇼에서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서방 측의 맹주였던 미국은 현재 보유한 F-4 팬텀 정도의 전투기로는 구소련의 미그-25를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소련 상공을 고공고속으로 침투하려던 신형 전략 폭격기의 개발마저 중지하게 됩니다. 마하 3급의 전략 정찰기였던 SR-71 블랙버드의 운용에도 제한이 가해졌으며, 또한 전술적으로는 F-15 이글과 F-14 톰킨라는 걸출한 전투기들을 개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미그-25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6년 9월 6일 구소련 방공군의 미그-25 조종사 빅토르 이바노비치 벨렌코 중위가 해당 기체를 타고 일본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공항으로 망명해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F-22 전투기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착륙한 것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소련은 심하게 체면을 구겼고, 공포의 전투기였던 미그-25 폭스베트의 비밀이 서방 측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미그-25에 사용된 기술들은 미국 기술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연료 효율은 매우 나빴지만 단순한 구조로 마치 로켓처럼 엄청난 힘을 내는 엔진과 초고속 비행 시의 높은 온도에서도 기체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재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점은 실로 항공기 디자인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좀 과장시켜 말하면 무쇠 전투기였던 것이죠. 서방 측의 전투기들이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그리고 값비싼 티타늄 재료를 많이 사용했었던 것에 비해 소련 기술자들은 무겁지만 강도가 충분한 강철압금을 사용했고, 더더구나 단순 무식하게도 리벳을 이용해 거칠게 조립해 놓은 모습에 미국 기술자들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진공관이었습니다. 기수에 장착된 거대한 레이더에 무려 진공관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그-25의 스머치 A 레이더는 그 무게만 500kg 가까이 나가는 엄청난 구성품이었습니다. 게다가 60년대 중반에 트랜지스터가 이미 일반화된 시점에서 서방 측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공포의 슈퍼 전투기에 오래전에 한물 간 구식 전자부품인 진공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레이더에 사용된 3급 진공관은 6033이라는 모델로 놀랍게도 오디오용 부품으로 아직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그-25의 진공관이 사용된 이유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많았던 당시 상황에서 핵폭발 시의 EMP 충격을 견디기에 진공관 쪽이 훨씬 나았다는 설, 소련 기술자들이 진공관 사용에 더 익숙했다는 설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항공기에 사용하기엔 무게나 전력 효율, 충격 강도 등에서 작은 플라스틱 부품인 트랜지스터가 무거운 유리 외피의 진공관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그-25의 레이더 성능은 뛰어났습니다. 탐지거리와 범위는 좁았지만 소련으로 침투해오는 폭격기가 방사하는 방해전파 정도는 가볍게 되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출력만큼은 상상을 초월하게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레이더 출력이 지상 요원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미그-25의 운용 매뉴얼에도 지상에서의 레이더 작동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는 존재했지만 미그-25를 조사한 기술자들은 항공기에 적용된 기술이 무척이나 균형이 잘 잡혀있어서 비행기의 설계, 목표대로 빠르게 고공으로 날아올라 침입해오는 적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요격하는 임무라면 당시의 어떤 비행기보다도 뛰어난 항공기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방 측 기술자들은 구식 기술도 최첨단 항공기 제작 기술로 멋지게 재활용한 소련 기술자들의 기술력에 감탄, 과연 자신들이라면 동일한 기술로 과연 이 정도의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 미국 등 서방 측은 미그-25 전투기는 그간 생각해왔던 공포의 전투기 수준의 항공기는 아니며 비행기에 사용된 기술도 의외로 조잡하거나 구식이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방 측은 더 이상 이 비행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 대를 격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그-25는 매우 좁은 용도를 위한 단일 목적 대형 전투기로 개발되었음에도 정찰형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개량형이 제작되었고 많은 수가 생산되어 구소련 공군 이외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 다양한 나라의 공군에 배치되어 운용되었습니다. 실제로 90년대 초 걸프전에서 이라크 공군의 미그-25는 타국 적군 소속의 미 해군 FA-18 전투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미그-25는 항공기가 가진 드라마틱한 스토리만큼이나 높이 평가받았던 비행기로 현재 러시아 반공군의 주력이자 수준급의 장거리 요격 전투기인 미그-31 폭스하운드 전투기는 미그-25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확실히 미그-25는 구소련의 방공요격 전투기 역사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성능 기종이었습니다. 고급 전자기술이라 하면 누구나 최근에 개발된 최신 혹은 최첨단 기술들의 조합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인공위성 등과 같이 목표 다음으로 신뢰성이 극히 중요한 영역에서는 아직도 구식 전자부품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는 입증된 성능과 함께 오랜 기간 다져진 신뢰성과 그를 구현하는 노하우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기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몹쓸 물건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 역시 전혀 없습니다. 물질과 과학의 원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목표가 분명하다면 의외로 옛 기술도 적절한 경우가 많지요. 구식 기술들을 조합했음에도 충분히 세계를 떨게 만들었던 슈퍼 전투기 미그-25 전투기의 사례가 그런 점을 너무나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옛 기술이라도 최신의 재료 기술 등 제반 조건을 개선하면 그 한계를 계속 높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모터스포츠 대회인 나스카 자동차 경주를 아시나요? F1 그랑프리나 르망 24시간 레이스가 최첨단 자동차 기술의 경연장이라면 나스카 경주는 실로 구식 기술들이 벌이는 예술의 향연입니다. 모든 자동차 경주 대회는 참가하는 차량들의 기술적 제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나스카 경주 대회에 참여하는 자동차들은 일제히 전자제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자제어 직분사 엔진과 ABS, TCS 등 컴퓨터로 자동차의 운동성을 제어하는 전자 시스템이 일반화된 21세기이지만 나스카 레이싱에 참가하는 차량은 이러한 기술들을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오래된 자동차 기술들로 한계까지 승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스카 레이싱에 참가하는 경주차들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제어가 사용되는 차량들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무조건 뒤떨어진다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목적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어떤 기술이 사용되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미그-25 전투기를 설계한 구소련의 기술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자기술만으로도 전 세계에 미그 쇼크를 주었던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사례는 훌륭한 전자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선택할 때 어떠한 생각의 제한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란 대충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상력에 제한 없이 최선을 다해 만들어지고 목적에 잘 부합하는 제품이야말로 고급 전자제품일 것입니다. 스탈린은 영국과 접촉해보라고 지시는 했지만 어느 바보가 자신의 비밀을 팔겠나라며 지레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권을 잡았던 노동당 정부는 군부와 안보 관계자의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소련과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막 양산 단계에 들어간 최신 롤스로이스 렌 엔진 공급을 결정했다. 스탈린도 놀랐던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영국 상공장관 크립스는 단지 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만 했다. 소련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대가를 지불한 뒤 1947년까지 총 55개의 해당 엔진을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에 소련 약속을 믿었던 이는 크립스를 비롯한 몇몇 위정자만 있었다. 소련 제트 전투기 개발자들에게 기존 엔진보다 2배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신뢰성은 더욱 좋은 렌 엔진은 한마디로 구세주였다.
그리고 3년 후인 1950년 11월 1일 갑자기 나타난 적기가 압록강 상공을 초기 중이던 유엔군 F-51 편대를 공격했다. 미국 F-86과 더불어 제1세대 전투기 대표 주자였던 미그-15 대비 장면이었다. 미그-15 심장은 클리모프 VK-1 엔진인데 이는 랜 엔진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었다. 그렇게 영국 지원으로 새로운 심장을 얻은 소련제 전투기는 한국전쟁 내내 유엔군을 고독 치르게 했다. 호주 공군 영국제 글로스터 미티어 전투기에 미그-15와 공대공 전투를 삼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정도였다. 랜 엔진을 면허 생산한 J-42 엔진을 장착한 미 해군 F-9F 전투기와 미그-15가 공중전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이후 소련은 연이어 후속 전투기를 개발해 서방을 위협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상대에게 베푼 어설픈 선의가 이처럼 매서